6월부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초고강도의 대출 조이기였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5060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지켜내는 시기예요. 왜 그러면 그러냐는 것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해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거시경제 관점에서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 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하는 얘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평균값 가지고 얘기해요. 가장 큰 건 뭐냐면, 거시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갖다 이해하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한 축과 미시경제적으로 내 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 축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분, 거시경제 관점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집값이 이제 막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통화량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대출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지금 아마 가계부채가 거의 한 1900조 될 거예요. 1900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뭐냐면 이것들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통화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풀어놓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뭐 집이 오르네 내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한 축이 이제 뭐가 맞물리냐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문제가 돼요. 통화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고 다양한 부양책들을 막 쓰면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통화량과의 계속 금리와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만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서울 시내 뭐 도표가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통화량에 의해서, 그 통화량이 어디서 바로미터로 나타난 줄 아세요? 강남 3구예요. 대장집이니까요. 거기에로 통화량의 흐름에 가장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들이 거기에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올라간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할 기미가 보이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릴 수밖에 없냐면 경기가 0.8%밖에 성장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를 부양책을 하려면 내려서 돈을 풀어야 돼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 오면서 민생경제 회복시킨다고 지금 소비 쿠폰까지 발행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비 쿠폰 발행된다는 뜻이 뭐예요? 통화량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집값도 뛴다예요. 그래서 통화량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게 경기 부양책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과 어떻게 연결돼서 금리하고, 금리는 이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는 작업이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갖다가 강제적으로 올리는 게 금리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갖다가 첫 번째 이해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축, 그러면 내 가계가 어떤 상태이냐. 소득 없이 부동산 투자하는 건 거의 투기예요. 그건 안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갈까요? 그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정부에 사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규제정책이에요. 규제정책 첫 번째가 뭐냐면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LTV를 갖다가 6억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20억 30억 집 사지 말라. 다주택자는 집 사지 말라요. 무주택자만 사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는데 이거는 한 길게 가면 6개월밖에 안 가요. 효과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 가지 방법을 내놓으면 세금을 부과해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했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공급은
얼마나 걸려요? 10만 가구 뭐 공급한다는 거 공급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수도권, 좀 더 압축하면 서울, 서울을 좀 압축하면 강남, 이쪽은 집값이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특히 강남이나 강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전 솔직히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이 그 자리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불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스크라는 거, 위험이 내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고, 언젠가 그 집이 쓰일 일들이 앞으로 20년 살아간다면 꼭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전환해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을 활용해 가지고 써야 될 위험한 불행 리스크는 꼭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정성이 좀 과하다 싶게 안정성인 것 같지만, 아, 이거 뭐 남겨놓고 나중에 죽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 30년 놓고 보면 불행은 언젠간 꼭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보면 꼭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진짜 튼튼한 안정성 기반이 있어야만이 이게 지탱될 수 있는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불행은 되게 다 한꺼번에 와요. 저도 뭐 그게 불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퇴직할 순간에 아내는 또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본적인 자산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벌써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아내를 치료하려고 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생계의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아내를 치료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일들을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퇴직하면서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그걸 해주면서 그냥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작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버퍼가 많다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혹시 뭐 50대, 60대 지금 내 자산이 이건 내한테 너무 버거운 집이야. 근데 그 버퍼 있어야 돼요. 제 선배님들 보니까 그 버퍼가 없으면 나중에 또 그 버퍼가 사라진 그 공간에 큰 리스크 불행이 오면은 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버퍼만큼은 지켜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거는 진짜 삶에서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먹는 거하고 이 주거, 이 두 가지 부분은 삶의 가장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은 아무리 튼튼하게 해놔도 모자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괜히 어설픈 활용? 그것보다는 튼튼하게 그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반석처럼 쌓아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석이 있으면 내가 밖에 다른 일을 하는 것들에 심리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일자리도 찾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집은,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로케이션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요. 그 좋은 위치에 좋은 평수로 그 평수로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왜 낮춰요. 그 집을 팔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전세 놓고 딴 데 두 분이 살기 편안한 데 동네에 그럼 전세로 가세요. 평수 줄여가지고. 왜냐면 그 가치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와 다른 지역은 폄하한다고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 있는 구가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데 왜 그런 자산 가치의 상승 부분을 갖다가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하는 분 대신에 내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내 스스로가 그런 소득의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이 50 먹고 60 먹어도 이제 자기 개발해서 자기 능력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50, 60에도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과거에 가져왔던 그 경력만을 갖다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저도 지금 사실은 50 넘어서 작가가 됐고요. 박사가 된 것도 지금 57세인데 가자. 57세에 박사가 됐고, 내가 만약에 대학 교수로 간다 그러면 57, 8세에 대학 교수로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이잖아요. 직장하고 완전히 전 새로운 길. 물론 지금 이 나이에 뭐 정식 교수가 가는 것들은 아니겠죠. 뭐 산학협력 교수나 아니면 그 교민 교수나 초빙 교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서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을 벌 수 있고 내 가치를 갖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이라는 건 월급을 갖다 갈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 자산이 주어지는 주거적 가치, 자산의 스스로가 상선한 자산의 증식의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내 생활에 대한 것들은 따로 전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는 걸로 하는 것들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활용 안 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활용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을 하고서 시골을 가잖아요. 퇴직하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골에서의 삶의 질들이 의외로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안 갖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점 병원 가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워낙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벌써 허리에 복대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크 터져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복대 차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암 수술했다, 뭐 했다.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그런 의료 환경들,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들이 있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의 질들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한 방법은 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 확보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활로를 찾으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집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집을 예, 주거의 안정성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안정성이에요. 주거의 안정성.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 작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조그만한 소득이나 얻으면 그 소득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집에 살아가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저는 이제 그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지금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퇴직하면서 대출을 다 정리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이 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내 생활을 갖다 슬림을 하니까 이 생활도 재밌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사실은 저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끌고 다녔을 때는 차량 유지비부터 해가지고 비용이 컸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유지 비용이, 그 생활비가 엄청나게 저렴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경우들이 많지 외식하는 경우보다 그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부분 다 진짜 직장 생활 이럴 때는 술값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술에 대한 것들을 갖다 아예 끊어버리니까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집을 갖다가 하고서 산 데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 집 내에서 내 생활의 씀씀이라든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소득을 벌 수 있게 다른 자그마한 일자리를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해가지고 보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자식들한테는 집을 물려줄 것 같고요. 집을 물려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집의 돈을 갖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 쓰고 죽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 내 주거의 안정성만 너는 했으면 역할이 충분하다 이 정도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50대, 60대, 70대 일자리 있어요. 나가서 하게 되면 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것만 소득만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자기 삶의 생활 방식만 바꿔놓으면 돼요. 자가용 운전하다가 저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 여기 사니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에 내려갔으면 차 운전 안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공간에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생활적인 편의, 내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편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